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건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조사를 신청한 사건으로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특조위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서와 충청 남부 지역, 전북과 경북 지역 5mm 미만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아나운서 원스큰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의) 첫날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형사처벌당하면 징역형도 살 수 있는데 게다가 선거 출마 기회도 막히는데 대여당 투쟁 공방에서 총알바지로 내몰립니다. 자유한국당 보좌관 당직자가 그렇습니다. 또 사무실에 난입하고는 취조하듯 누구 지시로 법안 접수를 했느냐, 왜 팩스로 접수를 받았느냐 라면서 다그침을 당했습니다. 국회 의안과 직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나가려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제지하니까 책임자 나와, 국회의원을 밀어, 사과해, 당신 이름이 뭐야, 이러면서 막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국회 방호과 직원이 그렇습니다. 보좌관 당직자, 의안과 직원, 방호과 직원, 이들에게 갑질을 했던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부르짖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오늘은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어디 이래서야 노동자가 갑질당하지 않는 세상을 열어드리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 대한민국의 임금 노동자 2천만입니다. 노동자 무서운 줄 압시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노동절인데, 근로자의 날인데 많이 나오셨어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기술 감독님도 계시고 홍아람 노동자도 계시고 정다혜 노동자도 나와 있고 김용민 노동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어떤 사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일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디서 뭐 하시면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지 소식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근하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대합니다. 노동 인증샷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자양 강장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동 인증샷. 샵 9730이고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내셔야겠네요. 일하시는 장면. 예컨대 음식 하시는 분들은 뭐 주방에서 인증샷 보내셔도 되겠고요. 자,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절을 맞아서 노동 인증샷 기다립니다. 샵 9730, 짧은 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입니다. 자,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 곳 도로 사정 알려주시면요, 김용민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께 이 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수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미세 뉴스봇에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 함께하는 팝콘 토론에서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아울러 오늘의 특별 손님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과 함께 오늘의 팝콘 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패스트트랙이 쏘아올린 여러 사안들, 5당의 정치 기상도부터 대통령 지지도 변화,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까지 총망라해서 소상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도 해서 리뷰합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이미 역대 최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끌어낸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참여 인원이 오늘 오후 150만 명을 돌파하더니 현재는 157만 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 참여도 20만 명을 넘겨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한국당 해산 요청이든 민주당 해산 요청이든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당 해산 청원에 별달리 대수롭지 않은 듯 민주당이 100만 이상 당원을 가지고 있고 정의당 당원도 있고 청원에 한 사람이 최소한 4개 이상 좋다고 누를 수 있다라면서 그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입니다. 민주당 지금 100만 이상 당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 당원도 있죠. 그다음에 이 청원에 한 사람이 최소한 4개 이상 좋다고 누를 수가 있어요. SNS, 그 이상 더 할 포털 수도 등등 해서 있고요. 아이디 4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진영 대결을 조장하고 사실은 우리 국민 간의 분노와 이 증오를 더 조장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우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일종의 청원 제도가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이 가미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왜곡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 제도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를 배출하는 창고로 이용되는 거, 이거 좀 제도적으로는 개선을 해야 돼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청원 조작 여부도 당연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면서 청원 자체가 국민을 편가르고 싸우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한국당 해산 청원을 했다고 보는 시각, 이와 비슷한 듯 다른 듯 어제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준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밀러 웹이란 사이트를 링크하며 조작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준석 위원은 3월 통계만으로도 청와대 사이트의 13.77%는 베트남 트래픽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2159% 증가했다고 또한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못 믿을 157만 청원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은 시밀러 웹을 따져보니 이거 믿기 어려운 데이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준일 뉴스톱 기자의 말입니다. 시밀러 웹이라는 웹사이트를 근거로 아까 전에 베트남 유입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 시밀러 웹에 뉴스톱에서. 들어가서.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시밀러 웹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에서 20%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한국 클리앙에서 62%, 그리고 러시아 위키피디아에서 20.28%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러시아랑 자유한국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라이브 열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시밀러 웹 자체가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샘플링 조사거든요. 전수 조사가 아니고 그거의 데이터는 그 사이트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이 매우 편향되거나 왜곡될 수가 있어서 왜 러시아에서 20% 자유한국당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근거가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팩트 체크는 뭐 청와대가 직접 운영하는 서버니까 청와대에서 해버렸어요. 그냥.
김용민 라이브.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누가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박지영 윈지 컨설팅 부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꼽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전 프레임을 내걸고 있죠. 인터넷 일각에서 말입니다. 한일전 프레임에서 일본은 자유한국당을 상징합니다. 이 와중에 붙여진 나경원 원내대표의 별명은 나베고요. 네, 아베를 뜻하는 나베고요. 한일전 프레임이 총선 국면까지 이어진다면 자유한국당에게 이번 총선이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일정 부분 덕본 부분은 없을까? 이런 시각도 있죠. 박시영 부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1부입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면에 쓰면서 친일 프레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한일전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SNS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친일의 뿌리가 있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행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과거에 뭐 그런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도 좀 이 있었죠. 친일이라는 딱지, 이 딱지가 상당히 내년 총선에서도 관통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지지층은 거의 결집이 됐어요. 그래서 힘을 보여줄 필요는 있기 때문에 장애 집회는 할 수밖에 없지만 길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경 압박도 있고 장애 집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청원 200만 이런 식으로 돌파를 계속 할 겁니다. 장애 집회 10,000명 모였는데 여기 200만을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자꾸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정 시점이 되면 국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한 달로 보시면 한 달 이내입니다. 단기적 효과는 있다고 봐요. 지지층을 그래도 결집해서 끌고 나갈 수가 있고 또 이 황교안 대표는 매일매일이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장애투쟁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못 간다. 적어도 추석 이전에는 대안을 길게 보시네요. 아니 추석까지는 할 수는 없다는 뜻이고 추석 훨씬 이전에 그럼 한 대안을 김용민 라이브.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와 그 주변 당권에 대한 의지를 여러 각도에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입으로는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철수 유승민계의 동반 탈당과 신당 창당 아니면 보수 통합 차원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유승민 전 대표는 탈당 후 자유한국당 입당설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 지도부 사퇴론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총선에 임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부분입니다. 또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안철수 등판론 이거 한 번씩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그리고 네네. 뭐 유승민 비대위 체제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안 대표님을 자꾸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안 대표님이 필요한 한국에서 정치인들의 과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비대위 체제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의 뭐 총의가 모아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 뭐 비대위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가 9월 달까지 당 지지율이 안 되면 사퇴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이미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 총선 관련된 그 전망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당하고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쪽도 있고 민주평화당하고 뭐 합당 얘기도 있고요. 지금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고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합하고 자강해서 여기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네. 숫자 살자 하면 바른미래당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더니 이른바 포효를 했었죠.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 안에서 자신에 대해 재수 없다라고 말한 의원이 있다고 전하면서 괜찮다. 한국당은 공사도 구분 못하나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에 대한 고소고발 어느 단계 가면은 취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표창원 의원 왈 이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돼서 이제 패스트트랙 오르고 나면 목표를 달성한 측에서는 이제
고소 고발 서로 취하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번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말로 하는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뭐 화합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취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국회법의 총체적인 붕괴 현상이고요. 국회가 물리적으로 점거당하고 예. 의사일정이 완력에 의해서 중단되는 상황은 그건 패스트트랙이 성공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저희가 고발을 취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침고죄거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국회법 166조나 해당되는 범죄행위들은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고발당한 분들이 꽤 계시고 표창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고발당했습니다. 아, 고발당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한 것은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안 하셨어요? 진짜로 네, 표현이? 말밖에 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신설 같은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니까 범국민적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투쟁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의 폭정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국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패스트트랙 시도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은 온갖 불법과 편법 이것을 동원한 저들의 폭거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과 경제는 전혀 없고 오로지 선거뿐입니다. 야합을 통한 정권을 유지할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저들은 민심 조작 선거법과 공포 정치 수사처를 동원해서 선거에 이기고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반칙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황교안 대표 관련 소식이 또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2014년 304명의 세월호 승선자에게 퇴선하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퇴선 조치를 가로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대기 지시를 한 해경 1, 2, 3 정장에 대해서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때 막았던 인물로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꼽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박병우 조사국장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 2, 3 정장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내부에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그때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라고 압력이 들어왔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업과사가 빠지고 다른 혐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광주지검에서 그런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던 데 대한 인사보복이 있었다. 실제로 인사보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검찰 내부에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조사 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야 뭐 어차피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조사 권한의 한계 내에서 추진을 해 보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안 하시면 뭐 그건 또 그대로 또 저희들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마 이 법무장관까지 지내셨는데 그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뭐 무시하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고요. 저희들도 뭐 그렇게까지 지금 미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정준하, 김씨가 함께 부른 사라질 것들 듣겠습니다.
잊지 말자. 꽃이 그렇듯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하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어떻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린 모를 뿐이야. 우리들 사이엔 끝이라는 게 있지. 상황이란 것,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하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어떻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린 모를 뿐이야. 오늘 밤 그 길을 확인하러 가고 싶은 건데 오늘 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 어찌됐건 사라지고 또 결국엔 다 사라져. 우린 누군가 만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 네, 사라질 것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261번 쓰시는 분 원인 제공한 오만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행동당 자유한국당 여야가 국민에 반한 의정 활동을 함으로써 국격에 막대한 흠집을 냈으며 여야 모두 누구 잘잘못 가릴 것 없이 공의 책임을 지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이고 국회를 해산하기까지 해야 한다. 예, 이런 말씀하셨네요. 예, 잘잘못 가릴 것 없다고 하셨는데 잘잘못 가렸을 때 손해 볼 사람은 좋아하겠네요. 예, 양비로는 둘 다 잘못했다. 뭐 이런 논리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383번 쓰시는 분 하우스 고추 따서 고춧가루 만들려고 손질하고 있었어요. 좋은 방송 들으며 일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642번 쓰시는 분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를 맞아서 근로자들은 쉬고 사장은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편안히들 쉬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해야죠. 네, 이게 바로 사장님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예. 자, 8650번 쓰시는 분 경비원은 노동절이 없습니다. 오늘도 바른말하고 똑똑한 김용민이 있어서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벗이 되겠습니다. 5942번 쓰시는 분 주 52시간 근로 저녁이 있는 삶 여가 시간의 양극화도 함께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소득 격차로 인한 여가 시간 양극화 해결 방안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0390번 쓰시는 분 45번 고속도로입니까? 45번 고속도로는 어딘가요? 선산 휴게소 하행선 차가 많이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차가 많이 없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나머지 교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안에서는 여러 집회가 한창입니다.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 앞에서 출발한 집회 인원들이 신촌로, 충정로역에서 아현 교차로 쪽으로 3개 차로를 이용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도 집회 인원들이 모여 있어 광화문 교차로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하위 2-3개 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주변도로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에서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아직 처리되기 전이고 여파로 잠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 구간으로는 홍지문 터널을 중심으로 양방면 다 막힙니다.
이 밖에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종 부근에서 사고가 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남양주를 지나 강일까지 교통량이 많아 7km가량 밀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놓치다. 이게 이 샵 얼마 알려주는 건 없는 집만 그런 거예요. 없는 집만? 예. 아. 그래도 문자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김용민 라이브는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없는 집이 있는 집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지용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열일하는 두 남자 차례대로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민민이 말하기를 생방송이 있으면 그건 휴일이 아니다. 아니 민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민민 김수민입니다. 그나저나 휴일 근무 이 출연료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민민이 먹은 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절 특식이었습니다. 출연료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특식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자, 다음 노동부 근로감독 미워합니까? 자, 다음 열일하는 남자 불러보겠습니다. 빨간 날을 모르고 사는 남자 석석. 아니 석석 내 집에는 달력이 없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달력이 없습니다. 석석 오창석입니다. 김용민 라이브가 부르면 평일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석석 오늘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노동절 마라톤이 열리고 있는 여의도 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민주당 이해찬, 한국당 황교안 두 당대표가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 지문에 그 충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충돌을 어떻게 대사로 쿵 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쿵 소리가 났습니다. 네, 쿵소리 났습니다. 네. 예. 이 소리는 이해찬, 황교안 두 분이 옆구리 운동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충돌하는 소리였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마라톤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 후배고.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노동은 존중, 안전은 권리, 나눔은 희망. 노동절을 맞아가지고 다들 이제 나사가 하나씩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영업자라서. 네, 그래요. 예. 이런 날일수록 출연료를 할증으로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야 할증도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자 말고 출연자들에 한해서 할증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 가을에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때 김용민 씨가 좀 불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래요? 내가 출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들은 노래 이소라, 정준하, 김씨 사라질 것들 두 분 한정곡입니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제목이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살아질 것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사라진다. 예. 네, 계속 리빙한다. 네. 리브? 라이브 아닙니까? 리브. 언제 장모음을 익히셨어요? 예. 많이 늦었어요. 라이브. 예.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예. 자, 그래요. 앞서서 45번 고속도로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이것도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책임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요즘은 저 양평에서 와가지고 저 마산까지 가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김천 지나가는데 그 근처에 김수민 변호가 땅을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천 구미 지역이죠. 네, 예. 그래요? 예. 네, 뭐 동명이인인가 봅니다. 동명이인.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미세 뉴스 보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식부터 준비해 왔어요. 네, 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회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이 지금 현재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무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당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 얼마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손학규 대표에게 우군 같은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곧 무언가 또 당직을 맡겠구나 예측했는데 여지없이 또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인천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의 호남 중진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최고위원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최다 득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굉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의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복귀를 안 한 모양이죠? 네. 지금 그대로 거부를 하는 상태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의 내홍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 KBS 1TV 동물의 왕국은 하이에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에나. 시사평론계의 하이에나 김수민 씨.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제가 하이에나면 김용민 씨는 대머리 독수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찐개찐이에요.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또 다른 충고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 논객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논객 시사평론가예요, 거의. 네, 왜냐하면 원외 정치인이고 전직 대표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또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이 추진하고 있는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위성 정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부터 정의당, 평화당을 위성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2중대, 3중대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지 못하면 보수 우파 정당은 분열돼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유의미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비례성이 강화되는 제도는 거대 정당의 특수 이익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이상으로 근데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뭐냐면 그 당 자체가 쪼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새로운 당이 어떤 당에서 빠져나가서 거대 정당에서 빠져나가서 창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대오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따로 나가서 뭐 꽤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될 경우 우리도 뭐 만만치 않게 그 의미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예컨대 이제 비박 계열의 정치 세력이 자유한국당에서 따로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거대 정당 자체가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양당 체제를 유도하는 선거제도의 산물이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당의 득표율이나 의석수에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준표 전 대표가 어쨌든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유승민 전 공동대표 이런 분들이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비박 계열의 그런 정치인들이 또 나와가지고 총선 앞두고 정당 만들어가지고 뭐 합리적 보수를 표방해서 그렇게 표를 얻고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게 적절한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정치 실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가능성이 한편으로 열려 있고 반대편으로는 정통 친박, 강성 친박이 탈당을 해서 또 신당을 만드는 그런 방향도 같이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보수 통합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홍 전 대표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이 발언 굉장히 주목됩니다. 근데 저희 가입자가 저밖에 없지만은 대한시사평론가협회에서는 이렇게 무면허 평론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입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홍 전 대표한테 면허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홍 전 대표가 면허증 발급받지도 않고 지금 평론하고 있어요. 면허 발급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김용민 평론가라고. 이런 자세를 지양해야 됩니다. 저희 방송도 지금 3자 구도가 되면서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요? 민주주의 선진국들 대다수는 다당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김용민 MC를 타산지석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무분별한 평론은 그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론을 분열시켜요. 아니, 국민이 모두 걸러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사평론가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건 국민을 폄하하는 의도죠. 그래요.
넌 저 면허 등록했습니까? 예. 무분별한 평론이라는 것은 본인이 해당하시는 게 아닌지 늘상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오창석 평론가가 준비했군요. 네,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몸싸움도 불사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통과가 되고 나서 회의의 봉쇄 움직임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인 국회 회의 방해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규정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국회 성진화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출마까지도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걸까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저지를 하면은 정치적 타협으로 뭐 고소 고발을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당이 적당히 무마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역시나 역사적 사건은 탄생하고 난 이후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서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 지금 현재 150만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현 시각으로. 157만 넘었어요. 네. 국민의 여론이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현재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야 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내세우면서 법적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가 추구하는 원칙과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 이런 것이 또 개입되어 있고 또 하나 보좌진들의 움직임도 저는 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보좌진, 자유한국당 보좌진. 네. 자유한국당 보좌진 그리고 여의도 옆 대나무숲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좌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빨간 줄이 그이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망가진다. 우리는 자제하자.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내 우군 내에서도 이러한 이탈 세력 또는 이탈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7432번 쓰시는 분이 제 남편이 국회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데 이번 그 의안과 사태를 보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의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에게 하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그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을 하대를 하는데 아니 하대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어느 국민을 국회의원이 하대할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사연 올려주신 분이 의회 사무국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아마 지방의회 쪽이 아닐까. 그런가요? 예. 국회라는 멘트는 김용민 MC가 자신의 유식함과 추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임의로 붙인 멘트였으면 알립니다. 그래요. 문제가 많네요, 그 사람. 예. 의회 사무국. 그래요. 국회는 사무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잘못했을 때 또 정정할 줄 아는 이런 자세 배우셔야 합니다, 저한테. 그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우길 수 없을 때 마지못해서 하는 정정일 수도 있어서 제가 참 믿기가 어렵네요.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참 배울 때 아닙니까? 배우면 끝이 없죠. 그렇습니다. 3605번 쓰시는 분. 황교안 대표의 대항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이제 대선 구도에서 경쟁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605번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서 표창원 의원의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친고죄가 나오고 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가면요.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이건 뭐 꼼짝없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로서는 뭐 이 취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우리는 이럴 게 없다. 절대 취하 안 한다. 또 시민단체도 지금 고발을 했단 말이죠. 이들까지 다 뭐 이렇게 취하를 한다면은 재판 때 뭐 조금 선처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자체를 없었던 걸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단단히 고약한 국회 선진화법에 지금 휘말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자유한국당 해산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 인원도 2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한국당 해상청원은 오늘 150만 명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민주당 해상축구 청원 역시도 20만여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그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청와대에서 양당 해산에 대한 그 청구에 대해서 답변을 함께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 정의당 해산 청원도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달라고? 셀프 탄핵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근데 이런 거는 근원적으로 청와대에서 뭐 답변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일단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자체가 예전 포털 사이트에 있었던 아고라처럼 되었다. 뭐 좋든 싫든 간에 그 정도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꼭 여기서 어떤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 의사, 결집된 의사가 어떠한지 이걸 좀 보여주는 일종의 사이버 시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그런 맥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사이버 시위라는 그 요약은 굉장히 보기 드문 김용민 씨로서는 대단한 요약인 것 같습니다. 칭찬이? 네네. 칭찬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말에 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늘 그랬듯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아마 집에서 초인종 누르실 때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청와대에서 해명하기는 뭐 입법부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참여 인원 지금 이 시각 어떤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7만 3,651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정치권 분위기 오창석 평론가가 좀 알아오신 것 같던데. 네, 일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국민청원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게시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산을 하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이걸 덮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다라는 음모설까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외국 IP 유입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내놨었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가 베트남 유입률이 막 15%를 넘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베트남에서의 그 유입이 갑자기 높아졌을 때는 버닝썬 사건 등 한국의 연예인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나돌고 있는 10%까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례적으로 퍼센트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제 경계론과 음모론이 맞붙고 있는데 보좌진들이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잘못을 만약에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에 향후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보좌진 협의회를 중심으로 각성 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하는 보좌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사실 의원들이 시켰으니까 결국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총알받이라 하더라도 시켰으니 뭐 별 수 있냐 했더니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도 취지는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당할 거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현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죠. 이 수사단이 지금 김학의 씨가 당시 사귀던 여성에게 24억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여인이 권모 씨인데 권모 씨가 바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피해를 호소한 그 인물이죠. 24억 원을 뜯겼다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 씨 측에서 연인 관계에서 호의만 갖고 24억 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24억 원 중에서 1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를 무혐의 처분에 앞서서 했는데 그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들여다보면은 사기죄로
그 김학의 사건과 관련 있는 윤중천 씨를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하고 예. 이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단에서 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기죄 부분에 대한 의혹을 네.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KBS 1라디오 이 유튜브 창에 김수민, 김용민, 오창석 재미없다. YTN 이동영으로 가자라고 네. 이동영 씨가 올렸어요. 네. 이런 정말 한심한 진행자 아닙니까? 네. 이런 한심한 진행자가 그거를 뭐 사람을 쓰든지 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올리든지 자기 실명을 아니 이동영 씨가 자기가 보냈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언급해주는 김용민 MC도 문제가 있어요. 왜요? 상대가 되는 사람을 언급을 해줘요. 이동형 방송은 저희 방송의 위성 방송 정도.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김수민 평론가. 오랜만에 대화합의. 한국 일본이 사이가 나빠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같이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뼈를 때리는 외계인 말씀이었어요. 이동형이에요. 알겠습니다. 절대 그 방송 듣지 마십시오. 예. 그래 이동영 씨라는 분이 모바일 타입. 아닙니까? 영어 이름이 모바일 타입 이동영. 그리고 그 방송은 팟캐스트로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나 조금 뒤로 감아가면서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이 본방송, 생방송은 김용민 라이브. 밖에서 관심 주지 말래요.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한 소식들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일단은 그 증거인멸 관련해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이 됐죠. 이 2명이 구속된 이유는 분식 회계 의혹을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또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뒤져가지고 민감한 자료를 삭제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위조,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들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간 이 상황이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네. 뭐 문재인 불리한 대통령 상황이죠.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난 사진이 많은 신문에 실렸는데, 이게 본인의 어떤 그 후계 삼성 리더십 이양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분식 회계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자체가 말이죠. 네, 보고서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는데요. 이제 콜옵션이라고 이제 미리 가격을 정하고 나서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는 그 콜옵션이 있는데 이걸 부채로 칩니다. 근데 이제 콜옵션 평가가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거든요. 근데 이 콜옵션 평가에 대해서 국내 신용평가 기관 등이 콜옵션 평가 불능 확인서, 그러니까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평가를 하지도 않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황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또 검찰에서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에 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산 넘어 산이 됐습니다. 이 건대로 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허가 신청서를 결정을 하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당이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 불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서울시 조례를 들었는데요. 조례가 여가 선영과 문화 활동을 위주로 허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천막 농성은 정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하기 어렵고 만약 천막을 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유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틀림없이 아니 세월호 추모 천막은 왜 내버려뒀느냐. 그때는 괜찮고 우리가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반발을 할 수 있죠. 세월호도 정치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세월호 천막이 14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한 것은 11개였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불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3개에 대해서는 적용이 돼서요. 광장 사용료 1,800만 원을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로부터 받았다. 변상금을 받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기호순입니다. 이 세 명의 의원이 맞붙은 선거인데요. 네. 각자 초점을 맞추고 또 방점을 찍는 부분이 달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는 세대 혁신, 1964년생이라는 좀 젊어 보이는 나이를 좀 전면에 내걸었고요. 근데 사실은 김태년 의원도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1964년생인데. 어유 좀 연도해 보이시는데. 이건 저의 언급은 아닙니다. 그 김태년 후보는 조금 다른 쪽으로 밀고 있어요. 자기 이미지를. 그러니까 당이 중심에서는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청와대랑 좀 가까운 주류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능하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웅래 후보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비교적 가장 비주류에 해당한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류 비주류를 다 융합시켜서 또 공천 또 그런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1964년생 한석규 씨가 64년생이네요. 예. 네. 예. 그동안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네 번째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런 순으로 왔는데 네. 최종까지 붙었던 2등이 그 다음번에는 당선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요? 예. 첫 번째는 우상호, 우원식 결선 투표에서 우상호 승. 두 번째는 우원식, 홍영표 결선 투표에서 우원식 승.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번이 노웅래 의원입니다. 홍영표 의원이랑 지난번에. 그럼 노웅래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법칙이 성공한다면. 네. 다만 노웅래 의원은 모두 출마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민의 한수. 네, 정당 해산에 대한 여론들 빗발치고 있는데 뭐 그것을 변론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산통 잘 겪고 해산 잘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서기 한수. 네, 노동절 1886년 5월 4일 미국 헤이메이 마켓 노동투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조건이 1일 8시간 주 48시간이었습니다. 130여 년 전이었죠. 네. 지금 거의 지켜지고 있는데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라고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뉴스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